30대 후반의 나이인 저는 직장인이자 동시에 가정주부입니다. 20대 때 미국으로 유학을 조금 길게 다녀왔고 그 이후로는 친정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낼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에 욕심이 굉장히 많은 아이였습니다. 단순하게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어서 항상 여가 시간에 책을 읽고 있었죠.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도 항상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경험을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미국 대학 입시 공부 외에도 영어회화 역시 꾸준하게 공부했습니다. 제가 그런 꿈을 꿀 수 있었던 건 다행히 유복한 집안의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건 부모님이 다 지원을 해주실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부터 공장을 운영하셨고 우리 아버지가 일선에서 경영을 맡게 된 이후로 사업이 엄청 커지게 되었어요. 원래 할아버지 때는 직원이 4~5명 정도였는데 아버지가 그걸 물려받아서 직원 30명이 넘는 큰 규모로 사업을 늘리셨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 공부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고 덕분에 대학을 미국으로 갈 수 있었고 대학원 박사과정과 제가 원하는 과정까지 실컷 공부를 마치고 났더니 30이 훌쩍 넘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변에서는 친정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고 평소에 무뚝뚝한 우리 아버지도 제가 한국에 돌아오니 내심 든든하게 생각하셨죠. 저희 아버지에게는 단 하나의 걱정거리가 있다면 건강이 그리 좋지 않으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너무 열심히 일을 하셔서 그런지 건강이 별로 좋지 않으셨고 제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더 늦기 전에 빨리 시집을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나이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언제든 좋은 사람을 만난다면 결혼을 하고 싶었고 자식을 낳아 가정을 꾸릴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그때까지 만난 남자들이 제 마음에 들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넌지시 제게 소개팅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너 남자 한번 만나볼래? 괜찮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너 마음에 들지 모르겠다. 또 아빠 친구 어디 사장님 아들이에요? 말씀은 고맙지만 마음만 받을게요. 난 돈 보고 결혼할 생각 없고 아나무인 버릇 없는 남자는 더 싫어요. 그럼 괜찮겠네. 내가 약속 잡을 테니까 한번 만나봐라. 아버지가 소개해준 남자는 저희 부모님 회사보다 조금 더 큰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어떤 사장님의 막내 아들이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여느 버릇 없는 부잣집 도련님인 줄 알고 소개팅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버지의 설득 끝에 마지못해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별기대 없이 만난 남자는 뜻밖의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겉모습부터 명품이나 허세 부리는 것 없이 그저 깔끔한 차림이었고 대화를 해보니 소탈한 성격도 정말 좋았습니다. 저도 명품을 별로 안 좋아하고 돈 있는 티를 못 내서 안달난 사람처럼 덕지덕지 두르고 다니는 사람을 정말 싫어해요. 그런데 이 남자는 명품 하나 없는 차림에 식당을 가던 카페를 가던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에 예의가 담겨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진지하게 만남을 시작해서 8개월 후에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 이 남자가 제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자기가 놀랄까봐 하는 말인데 우리 부모님이 많이 검소하시거든. 집이 좀 낡았는데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 말했고 실제로 가보니 저희 집과 비교했을 때 정말 집이 낡고 소박한 느낌이긴 했어요. 아파트가 아니라 3층짜리 건물에 살고 있었고 1층은 상가, 2층은 전세를 주고 3층을 가정집으로 쓰고 계셨습니다. 본인들 건물이긴 하지만 많이 낡아서 건물주라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시댁의 모습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도 그랬지만 예비 시부모님도 쓸데없는 허세 없이 근검절약하며 살아오셨구나 싶었으니까요. 얼마 후 상견례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신혼집만큼은 우리 친정부모님이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 분당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투자 개념으로 사두신 적이 있었는데 계속 전세만 돌리고 있었고 지금 시세는 25억이 넘는 곳이었어요. 저희 친정집은 그렇게 비싼 집도 아니었고 부모님도 생각보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시다가 제가 결혼할 때 주기로 마음을 먹고 계셨던 거죠. 어차피 우리 남편이 막내 아들이라 이 정도 집을 시댁에서 해주기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아예 처음부터 신혼집은 저희 쪽에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엔 부모님이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저 결혼할 때 주시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웠지만 부모님은 외동딸 결혼하는데 이 정도는 해주고 싶으시다며 어차피 그 집은 이제 자기들한테 골칫덩어리나 마찬가지라 하셔서 받게 되었죠. 시댁에서는 처음에 집은 남자 쪽에서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었지만 대충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난 뒤로는 반대는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결혼식을 채 한 달도 남기지 않았을 때 친정아버지가 일을 하시다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바로 병원으로 옮겼고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서 이틀 만에 퇴원을 하시긴 했지만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결혼을 몇 달 미루고 지켜보자고 제안을 했죠. 하지만 예비 신랑과 저희 시댁은 오히려 아버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면 결혼을 더 서둘러서 제 날짜에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당장 큰 병이 생긴 건 아니라서 몇 달만 결혼을 미루자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날짜도 다시 정하고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뒤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원래 들어가기로 했던 신혼집은 이미 전세입자를 내보내고 빈집으로 된 상태였고 예비 신랑 쪽에서 혼수까지 주문을 다 해놓은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결혼식을 반년이나 뒤로 미뤄놓았는데 어느 날 빈집에 문제가 없나 확인하러 제가 가보니 시댁 식구들이 그 집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해하고 있으니 예비 신랑이 아무렇지 않게 무슨 일로 왔냐고 묻더라고요. 아니, 왜 다들 여기에 있는 거야? 오빠, 나한테 말도 한마디 없었잖아. 아니, 우리 부모님 집을 이참에 리모델링 하기로 했거든. 공사 끝날 때까지만 지내시기로 했어. 그럼 여기 말고 호텔 같은 곳으로 모시지. 안 돼. 우리 부모님 쓸데없이 돈 쓰는 거 싫어하시잖아. 그냥 공사 끝날 때까지만 대충 지내면 되는데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신혼집인데 우리가 살기 전에 먼저 어머님, 아버님이 들어와서 사시는 게 맞아? 그냥 며칠 지내는 건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딱 공사 끝날 때까지 한 달만 있다가 가실 거야. 처음엔 제게 공사 기간이 한 달이라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 달이 다 끝나도록 공사는 끝나지 않았고 그게 2달, 3달까지 시간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찾아갔지만 나중엔 아예 그 집안 식구들이 자기 집처럼 행세를 하더라고요. 살면서 전기나 가스도 펑펑 쓰고 관리비가 전부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고 있는데도 돈을 주겠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비즈니스로 엮여있는 사람이라 제가 버릇없이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매일 고민했어요. 하다 어느 날 공사가 언제 끝나는지 너무 답답해서 시댁집으로 가봤는데 공사는 아예 시작하지도 않았는지 전혀 그런 흔적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근처 부동산에 가서 물어봤는데 애초에 그 건물 자체가 시댁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주는 우리 지역에서 커다란 암소 갈비집을 하고 있는 사장님 거라 하고 애초에 시댁 식구들은 그 건물에서 월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계약기간 만료로 쫓겨난 상황이었고요. 저는 부동산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뭔가 잘못되어도 엄청나게 잘못됐다 싶었어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월세를 살고 있었는지, 나한테 왜 본인 건물이라고 거짓말을 한 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죠. 바로 그날 저녁 아버지에게 그분을 어떻게 알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골프 모임에서 소개받아서 알게 되었다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슨 회사를 하고 있냐 다시 물었고 아빠는 자기가 처음 만났을 때 받은 명함이 있다며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 회사 홈페이지를 인터넷에 검색해서 들어갔더니 이름은 사장 이름이 맞는데 얼굴이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아마 동명이인인 회사를 찾아서 거길 사칭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이름까지 속였겠죠. 저와 저희 친정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일가족 사기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집안 식구들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속내를 숨긴 채 확실한 증거를 모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소 준비를 하는 동안 남자친구와 거의 만나지 않았고 연락도 하지 않았더니 이러다 사이가 멀어지고 파혼이라도 할까봐 몸이 닳고 애가 탔는지 그 집안 식구들이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왜 안 놀러 오니? 우리가 빨리 집 비우고 나갔으면 좋겠지? 공사도 거의 끝난 것 같고 안 그래도 다음 주 정도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연락해서 자기들이 금방 나갈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미 그 인간들의 실체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좋게 들리지 않았어요. 혹시 너희들 두 사람 싸우기라도 했니? 안 되겠다. 결혼을 하려다가 자꾸 미뤄지니까 안 좋은 것 같아. 일단식은 나중에 하더라도 혼인신고라도 먼저 하자. 어떻게든 엮고 싶었는지 혼인신고부터 하라는 말까지 하더군요. 저는 그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전혀 아무 문제 없으니 필요할 때까지 그 집에 편하게 지내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도 고소 준비는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또다시 며칠이 더 흘렀고 그 사이에 그 집안 식구들끼리 무슨 작당을 했는지 이제는 저한테 대놓고 돈 이야기부터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집 지분을 자기 아들이랑 공동명의로 해달라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사실 제가 마음대로 결혼을 미룬 것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본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면서 그 보상을 해달라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변에 청첩장 다 돌려놨는데 너가 고집 부리는 바람에 주변에 망신당하고 손해본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며느리 앞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이래저래 아는 사람이 많잖아. 그 중에는 정치인도 있고 뒤에서 힘써주는 사람도 있다니까. 뒤에서 힘을 써줘요? 어떻게요? 조폭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폭. 그래, 굳이 따지자면 그런 사람들이지. 왠지 아버님이 지금 저를 협박하시는 걸로 들리는데요. 제가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으면 조폭이라도 동원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 될 사람들이라지만 계산은 확실하게 해야 하는 거야. 그냥 가볍게 흘려 듣지 말라고. 우리는 진심으로 하는 소리니까. 너희 부모님 집까지 다 알고 있는데 뭔들 못하겠니? 아마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건지 정말 막무가내로 저한테 돈을 내놓으라 요구를 하면서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일단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말을 하고 저는 그 길로 모아놓은 증거자료들과 협박 녹음 파일까지 들고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심부름 센터를 시켜서 그 집안 식구들의 뒷조사까지 어느 정도 다 마친 상황이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개털에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사기 전과까지 있는 범죄자였어요. 그 인간들을 현행범으로 잡기 위해 경찰과 함께 한꺼번에 집으로 쳐들어갔고 온 식구들을 한 방에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모은 사기 증거가 너무 확실하고 협박까지 대놓고 했기 때문에 그 집안 세 식구는 바로 잡혀서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어요. 체포되고 며칠 후에 제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찾아갔는데 전혀 반성하거나 제게 사과하는 것 없이 이를 악물고 화를 내더군요.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너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조금 거짓말을 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사기라니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내가 이런 인간한테 속아서 결혼을 할 뻔했구나 싶어 제 스스로 한심하고 바보처럼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눈치를 채지 못했는데 이제 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부잣집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랑은 거리가 멀었습니다. 내가 감쪽같이 속은 건 인정할게. 근데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더라.
너희 식구들처럼 어설픈 놈들한테 속아 넘어가서 나한테 만나보라 소개까지 시켜준 우리 아빠가 정말 자책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 야, 솔직히 속은 사람이 멍청한 거지.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지금 여기 들어와 있다고 해서 다 끝난 줄 알지? 끝까지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은 할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협박과 사기로 그 사람들을 고소했고 그동안 내 집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사용한 것에 대한 민사소송과 저런 인간들에게 속아 결혼 준비를 하면서 발생한 모든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까지 싹 다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소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남자친구는 자기들이 잘못했다며 하다못해 민사소송이라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꼼짝없이 남자친구네 온 식구들이 전과자가 되게 생겼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돈을 벌지도 못한다며 식구들 모여 살 수 있는 방은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민사소송만은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싹싹 빌었어요. 자기야, 아니 민서야. 내가 이렇게 빌게. 너 속이려고 한 거 인정할 테니까 민사까지 거는 건 하지 말아줘. 우리 식구들도 여기서 나가면 밥은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냐? 에이, 나한테 대단한 사람들 많이 안다면서 협박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왜 이렇게 약한 척이야? 소송 결과 나오면 100원짜리 하나까지 다 받아낼 거니까 기대해도 좋아. 야, 너 진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나가면 너랑 너네 식구들을 가만히 둘 줄 알아? 1분도 못 가서 금방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사건이 한참 진행 중인데 그 집안에서 아버지는 동종 사기 전과도 있어서 또 재판을 받으면 장기실형을 면치 못할 거라 하고 그 집안 엄마나 전 남자친구는 유치장에서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재판 결과에 따라 또 실형이 나오면 그땐 또다시 감옥에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민사는 이제 시작이라 과연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집안 식구들이 가진 모든 통장이나 재산들을 싹 다 압류 넣어버릴 겁니다. 이미 저희 변호사가 그 집안 식구들의 통장 계좌는 동결된 상태일 거예요. 저는 이미 저 인간들은 잊고 다시 예전처럼 살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평생 제 변호사가 저 집안 식구들을 따라다니며 정상적으로 발붙이고 살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최근에 친구를 통해서 저보다 3살이 많고 공기업에서 일을 하는 남자분을 소개받았고 좋은 마음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어요. 한번 사기꾼에게 당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엇보다 신원이 확실한 사람이란 걸 먼저 확인했고 둘 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저를 속이려고 했던 인간들은 평생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살게 할 거고 저는 아무렇지 않게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거예요. 이제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고 부모님에게 행복한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